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요?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절대로 건강검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의사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일본의 의사 곤도 마코토인데요. 오늘은 그가 쓴 책,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을 읽어보려 합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깨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 그 중에서 6가지를 골라봤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항상 건강하길 바라며 읽어보겠습니다. 영양제보다 매일 달걀과 우유를 먹어라. 달걀과 우유는 완벽한 천연 영양제다. 인류는 아주 먼 옛날부터 새들의 알과 염소나 소의 젖을 귀중한 영양원으로 섭취해왔다. 달걀과 우유는 다른 식품에 비해 싼 편에 속하지만 20종류 이상의 아미노산을 전부 갖고 있는 영양이 풍부한 완전식품이다. 대부분 첨가물도 없고 조리하든 하지 않든 간단히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외에 가공식품인 버터, 치즈, 요구르트, 마요네즈 등도 우수하고 가격도 적당한 식품군이다. 우유를 마시면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저당 불내성이 있는 사람은 그 대신에 요구르트나 치즈를 먹으면 된다. 달걀은 특히 반숙 상태에서 소화가 아주 잘 돼 이유식이나 환자식으로도 매우 좋다. 비타민C 이외의 주요한 영양소를 모두 함유하고 있고 필수 아미노산의 조성도 완벽하다. 노른자에는 뇌와 신경 조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레시틴도 풍부하다. 우유도 중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고 필수 아미노산의 성분비도 이상적이다. 특히 칼슘의 함유량은 전체 식품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우리 몸의 2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종류다. 그 중에서 몸속에서 합성할 수 없는 9종류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한 종류라도 부족하면 뼈, 혈액, 근육 등을 합성하지 못하고 영양 장애를 일으킨다. 최근 아미노산 보충제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20종류의 아미노산을 하나씩 인공적으로 만들어 배합한 것을 돈까지 들여 섭취하는 것은 정말이지 어리석은 일이다. 이보다는 달걀과 우유를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이보다 완벽한 천연 영양제는 없다. 100세가 되어서도 혼자 일어나고 옷 입고 화장실 가는 일들을 거뜬히 해내는 사람들의 공통된 식생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혈액 속 단백질의 일종인 혈중 알부민 수치를 측정하면 영양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기름진 음식도 먹어야 오래 산다. 지금부터 40년 전 도쿄도 노인종합연구소가 세워진 1972년에는 100세 이상의 인구가 405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 연구소가 그들 중 100명의 식생활을 조사해보니 채식만 하는 사람은 없고 전원이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등의 동물성 식품을 당시의 고령자 평균보다 많이 먹고 있었다. 물론 달걀의 콜레스테롤이나 유지방이 걱정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 연구소는 1976년부터는 당시 장수 지역으로 유명했던 도쿄도 고가네이시의 70세 남녀를 대상으로 식생활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10년 후 80세가 되어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하루 총 섭취 에너지에 대한 지방 비율을 조사해보니 남성은 10년 전에 23.7%에서 26%로, 여성은 22.5%에서 26%로 지방 비율이 늘어나 있었다. 70세가 되면서 그전보다 기름진 음식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지방이 콜레스테롤과 호르몬을 만들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인류의 수명이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90년 또는 100년 인생이 될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아주 높다. 이를 위해 몸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달걀과 우유를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커피는 암, 당뇨병, 뇌졸중 예방에 좋다. 커피를 마시면 간암과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감소한다. 프랑스의 정치가 탈레랑은 커피 예찬이란 시에서 좋은 커피란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라고 표현했다. 이 커피의 검은 빛이 좋지 않게 여겨져서인지는 몰라도 한때 커피는 위를 상하게 한다 라거나 암을 유발시킨다, 기미를 늘린다와 같은 나쁜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커피는 두통이나 위통을 진정시키고 졸음을 쫓아내는 약물로 널리 애용되던 음료였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대규모 조사에서 건강에 관한 커피의 놀라운 효과들이 확인되고 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가 중심이 된 연구팀은 40에서 69세의 남녀 9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조사해서 하루에 5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간암 발병률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의 4분의 1이다 라고 발표했다. 이는 커피의 항산화, 항염증 성분이 C형 간염의 진행을 억제하고 간암으로의 진행을 방지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커피와 대장암에 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기후대학교 연구팀은 1992년부터 8년 동안 35세 이상의 지역 주민 3만 명을 대상으로 커피와 대장암의 관계를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의 대장암 발병률을 1로 했을 때 매일 커피를 한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남성의 경우 0.81, 여성은 0.43으로 특히 여성의 경우 대장암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억제되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은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사망할 위험이 10% 이상 낮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1994년부터 14년에 걸쳐 미국 내에 거주하는 50세에서 71세의 남성 약 23만 명, 여성 약 17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에서 사망 위험률은 남성의 경우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커피를 하루 한 잔 마시는 사람은 6%, 두세 잔은 10%, 네다섯 잔은 12% 감소했으며 여성은 각각 5%, 13%,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에 의한 사망 위험률은 감소했지만 암에 걸릴 위험은 감소하지 않았다. 건강과 미용을 동시에 챙겨주는 커피의 힘.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이 9개 국가의 대규모 추적조사 데이터를 정리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커피를 하루에 6, 7잔 마시는 사람의 경우 2형 당뇨병 발생률이 0.65배라고 한다. 또한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학부 연구팀이 8만 8천 명의 여성을 24시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의 경우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뇌졸중 위험이 감소한다 라고 한다.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의 곤도 가즈오 교수는 30대에서 60대 여성 131명의 기미를 피부 깊숙이 숨어있는 기미의 양까지 파악할 수 있는 기계로 측정하여 커피 섭취량과 기미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는 실험을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험자의 커피를 마시는 양, 평소의 식생활과 운동량, 생활 습관까지 상세히 조사해서 그 조건들을 고르게 적용한 다음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음, 가끔 마심, 하루 한 잔, 하루 2잔 이상의 그룹으로 나눠 얼굴의 기미 상태를 비교했다. 그 결과 커피를 많이 마시는 여성일수록 기미의 양이 적다는 결론을 얻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합동 연구팀은 50대 남녀 1,409명을 마시는 커피의 양에 따라 하루 한두 잔, 3잔에서 5잔, 6잔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어 20년 이상에 걸쳐 설문조사를 반복했다. 그 결과 중노년 때 커피를 하루에 석 잔에서 5잔 마시던 그룹만이 고령이 되었을 때 알츠하이머병 등의 치매에 걸릴 위험이 65%나 감소했다고 한다.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커피는 건강을 지켜주고 미용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염분이 고혈압에 나쁘다는 것은 거짓이다. 염분이 부족하면 병에 걸리기 쉽다. 염분은 적게 섭취할수록 좋다는 인식이 정착한 탓에 이제 라면 국물 같은 음식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마시면 몰상식한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 각국의 연구조사 데이터를 살펴보면 오히려 염분이 부족한 사람 쪽이 병에 더 잘 걸리고 일찍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일본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소금을 지나치게 섭취하고 있으므로 염분을 줄이면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들이 반세기가 지나도록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 고혈압 학회도 2012년에 다음과 같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 혈압이 정상인 사람에게도 식염 제한을 권장한다. 특히 당뇨병이나 만성 신장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순환기 질환이나 신부전 예방을 위해서 하루 6g 미만으로 염분을 줄이는 것이 좋다. 또한 성인이 된 후 고혈압이나 순환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식염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인 대부분은 필요량을 훨씬 초과하는 염분을 섭취하고 있다. 어떻게든 국민의 염분 섭취량을 낮춰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글이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되는 데이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88년에 발표된 국제공동조사 인터내셔널 스터디에서는 32개국 52개 지역에서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식염 섭취량과 혈압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문화 수준이 낮은 지역을 제외한 48개 지역에서 식염의 섭취량과 고혈압증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미국 뉴욕에 위치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마이크 올더먼 박사가 25세에서 75세의 약 20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염분 섭취가 가장 적은 그룹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이 쉽게 발생하고 빨리 죽는다. 염분 섭취가 가장 많은 그룹이 가장 오래 살고 고혈압, 심근경색도 적었다. 경제 선진국 중에서 염분 섭취량이 가장 많은 일본은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다. 미국 심장학회로부터 고혈압 학회의 최고상이라 불리는 지바상을 수상한 아오키 규조 박사는 비타민C의 결핍은 특정 질환을 일으킬 뿐이지만 염분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한다. 일본인의 고혈압증은 98% 이상이 소금과는 관계가 없다. 신장이나 호르몬, 혈관이나 혈액의 문제다.
대다수 일본인에게 염분을 감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염분 감량은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했다. 소금의 성분인 나트륨은 뇌가 보내는 명령을 신경세포에 전달하는 등 생명 유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지나치게 떨어지면 의식 혼탁, 구토, 혈압 강화, 실신 등 심각한 증상을 불러오며 최악의 경우 생명을 잃는다. 천일염은 과연 정제염보다 건강에 좋을까? 일반적으로 정제염은 미네랄을 함유하지 않은 소금이므로 소금이라고 할 수 없다라거나 몸에 나쁘다며 무조건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에 천일염은 덮어놓고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서는 1971년에 이온 교환막법이라는 기술이 보급되면서 전국에서 전통적인 염전이 사라졌다. 그리고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 때 바닷물 속에 폴리염화 바이페닐이나 다이옥신 같은 위험한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소금을 국민에게 공급하게 되었다. 이 소금이 바로 염화나트륨 99.5% 이상의 아주 순도 높은 정제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천일염은 오히려 불순물질이 잔뜩 섞여 있는 소금이라고 할 수 있다. 설탕, 쌀, 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얗게 정제한 식품을 마치 독이라도 되는 양 혐오스러워하고 반면에 흑설탕, 현미, 검은 빵은 무조건 치켜 세우는 것도 비과학적인 태도다.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균형 있게 먹으면 된다. 다시마나 미역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라. 채소만 많이 먹는 것이 정말 몸에 좋을까?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다. 하지만 몸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 따로 섭취해야만 한다. 이처럼 비타민과 미네랄을 무엇인가로 보충해야 한다는 경고가 세상에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섭취량은 충분하다. 건강을 위해 그것들을 따로 보충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나쁘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지어 암이나 심장병의 위험이 높아져서 생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핀란드 쇼크라고 불리는 충격적인 연구 보고를 소개하겠다. 이는 1990년대에 핀란드에서 실시한 대규모의 영양 개입 실험으로 남성 흡연자 2만 9천 명을 합성 베타카로틴 섭취 그룹과 위약 그룹으로 나누어 5년에서 8년 사이에 폐암이 발생하는 사람을 추적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베타카로틴을 섭취한 그룹은 그것을 섭취하지 않은 위약 그룹보다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했고 폐암과 심장병에 의한 사망도 늘어나 위약 그룹보다 총 사망률이 8% 높았다. 때문에 조사 도중에 이 실험을 계속하다가는 폐암 환자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게 된다는 이유로 실험이 중단되었다. 한편 미국 암연구재단과 세계암연구기금이 500개나 되는 세계 각국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한 암 예방과 식생활 등의 관계에서는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은 폐암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가 초기 유방암 치료 여성들을 대상으로 10년에 걸쳐 신뢰도 높은 추적 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채소, 과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극도로 낮은 식사는 여성의 유방암 재발의 위험을 줄이지 않는다. 국가가 권장하는 양의 채소를 먹고 있는 일반 그룹과 비교하면 생존 기간도 같다.
따라서 인공적으로 합성된 비타민을 보조식품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며 채소나 과일로 섭취하는 천연 비타민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몸에 좋다는 보장은 없다. 한때 비타민 C를 대량 투여하면 감기를 예방하고 암을 고칠 수 있다는 설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이는 원리적으로 볼 때 무의미하다. 그런데도 비타민C의 혈중 농도를 높이는 고농도 비타민C 수액이 여전히 암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50g의 비타민C 수액 비용이 자비 치료로 2만엔 전후다. 이에 관해 제대로 임상 실험을 한다면 생존 기간의 연장 효과가 없다거나 몸에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폐경기 여성은 다시마나 미역의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미네랄도 마찬가지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요오드로 방사선 피폭을 예방할 수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다시마나 미역 등의 해조류를 매일 챙겨 먹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러나 일본 국립암연구센터는 2012년에 해조류에 함유된 요오드는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갑상선암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 결과는 일본 9개 지역의 40세에서 69세 여성 약 5만 명을 1990년대부터 약 14년 동안 추적 조사하여 얻어낸 것이다. 조사 결과 14년 동안 134명의 여성이 갑상선암에 걸렸고 이들 중에서도 유두암종에 걸린 사람은 113명에 달했다. 해조류를 거의 매일 먹는 그룹이 유두암종에 걸릴 위험은 일주일에 2일 이하로 먹는 그룹의 3.81배나 되었다. 해조류를 일주일에 3, 4일 먹는 그룹도 일주일에 2일 이하로 먹는 그룹의 약 2배였다. 이 조사에서 폐경 전의 여성은 해조류 섭취 빈도수와 갑상선암의 위험에 차이는 없었지만 요오드가 풍부한 식생활을 하는 경우 필요 이상의 요오드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체중과 콜레스테롤을 함부로 줄이지 마라. 갑자기 살이 빠지면 암이 증식한다. 나를 찾아오는 외래 환자들 중에 암은 치료해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 그 대신에 라며 자신이 직접 식사요법을 찾아보고 거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식사요법은 대개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육식을 하지 않거나 현미와 채소만 먹는 식이므로 단숨에 살이 빠진다. 더욱이 자신의 의지로 식사요법을 하는 사람은 의욕이 충만해서 식사요법의 규칙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살이 급격하게 빠진다. 그러나 암 환자가 그런 식으로 살이 빠지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암세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식해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 나의 환자 중에도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다. 그들은 유방암 환자와 위암 환자로 두 사람 모두 전이가 발견되어 암 방치요법을 선택했다. 하지만 본인들의 의지로 식사요법에 매진하면서 급격히 살이 빠져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고는 해도 그때까지 얌전하게 있던 암이 두 경우 모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식사요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갑자기 살이 빠지면 혈중 지방인 콜레스테롤도 감소한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들고 각종 호르몬의 재료가 되므로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이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암뿐만 아니라 뇌출혈, 감염증, 우울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암의 성장 속도는 무엇보다 암세포 자신의 힘과 관계 있다. 그 다음으로 환자 몸의 저항력, 즉 정상세포의 견고함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세포막이 약해져서 정상 세포의 집합체인 정상 조직도 힘을 잃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식하고 침입하기 쉬워진다. 또한 식사요법은 영양 균형이 쉽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거나 식욕이 충족되지 않은 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쉽게 쌓인다. 식사요법 자체가 몸의 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암 환자도 스테이크나 참치 뱃살을 먹어도 된다. 최근 들어 1일 1식 같은 식사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식사는 하루에 3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2012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23년에 걸친 원숭이의 칼로리 제한에 의한 다이어트 연구 관찰에 대한 중간 보고를 했다. 이 연구에서 지렁이나 생쥐처럼 작은 동물의 경우는 평소보다 칼로리를 30% 줄인 다이어트로 수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같은 연구팀이 히말라야 원숭이를 대상으로 20년 이상 관찰한 결과 칼로리를 20% 정도 줄여 다이어트를 한 원숭이 그룹과 하지 않는 원숭이 그룹의 수명에는 차이가 없다. 즉, 칼로리 제한으로 수명은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암을 방치하기로 한 환자들에게 나는 꼭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한다. 스테이크든 참치 뱃살이든 자신이 맛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든지 드세요. 조금 살집이 있는 편이 오래 삽니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스모 선수처럼 지나치게 살이 찌면 당연히 수명은 짧아진다. 하지만 건강조사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사증후군에 막 접어든 정도, 즉 약간 뚱뚱한 사람이 가장 오래 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장수한다. 정상세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지름길인 것이다. 건강해지려면 아침형 인간이 되라. 최고의 건강법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무조건 건강해지는 생활 습관을 한 가지 추천하라고 한다면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꼽을 것이다. 그것도 밖이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고 동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는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이나 반복해온 기본 리듬으로 우리 몸에 가장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항상 새벽 4시 전에 일어나 5시 때에 출근해서 6시부터 의학 논문을 읽거나 집필을 하고 있다. 그 시간대는 세상이 쥐죽은 듯이 고요하고 정신은 맑디 맑아 연구가 가장 잘 진척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수면 중에 기억을 선별해 쓸데없는 정보는 지우고 필요한 정보는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한다. 따라서 잠에서 막 깨어난 머릿속은 방금 청소를 끝낸 방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그날의 최고 상태인 몸과 뇌를 만원 전철에서 소모하거나 아침에 잠무로 생각 없이 보내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다. 아침은 차분히 생각하고 영감을 얻거나 명안을 짜내는데 최적의 시간대다. 사고방식도 적극적이므로 중요한 판단은 아침에 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 자체가 발전적이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하면 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쾌감에 눈을 뜨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 시간에 여유가 생겨 마음도 여유로워진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다이어트 효과도 높아진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의 의학적 효용은 우선 아침 햇살을 받음으로써 자율신경의 작용이 활성화되고 체내 시계도 리셋된다는 점이다. 자율신경은 소화기관, 혈관계, 내분비샘, 생식기 등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을 지탱하고 있으므로 몸의 이런 작용은 아주 중요하다.
또 다른 의학적 효용 한 가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체온의 변화와 리듬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체온은 새벽녘에 가장 낮아졌다가 낮 동안에는 상승하고 밤이 되면 다시 떨어진다. 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체온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일어나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자게 된다. 이런 습관은 우리 몸의 리듬을 타고 자율신경뿐만 아니라 면역, 호르몬 등 몸의 모든 기능을 가장 무리 없고 쾌적하게 작동시킨다. 예를 들어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 등의 각종 호르몬은 수면 중 특히 24시 전후에 가장 활발히 분비된다. 매일 이 시간대에 숙면을 하면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고 피부가 재생되며 병이나 상처가 순조롭게 회복된다. 또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두 가지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은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낮 시간에 작용하여 섭취한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바꾼다. 한편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몸을 휴식 상태로 전환하고 영양분을 체내에 저장하도록 한다. 일찍 잠자리에 들면 밤에 먹지 않게 되므로 여분의 지방을 몸에 축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